문제에 대해서는 요 내용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모음의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단모음 앞에서 단모음이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뀌기도 하며 두 개의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는 뭐죠? 탈락이죠. 바뀌는 거는 뭐죠? 교체죠. 첨가죠. 그러면 쓰어 같은 경우는 무슨 탈락? 으 탈락. 가, 아, 서는 무슨 탈락? 아 탈락. 이기어라 같은 경우, 이기어라가 뭐가 됐니? 이 기하고 어가 유사한 걸로 바뀐 거지. 합쳐져서 이기어라가 된 거고, 배우 어도도 지금 어떻게 됐어? 배우 어도도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뀐다. 축약되었다 이 말이네. 얘는 축약이네. 띄어는 띄어가 어떻게 됐어? 하나가 첨가가 됐지? 띄어에서 어인데 여가 됐으니까 이 오도 얘가 첨가해서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은 용음 끝에 가가 아오라는 자 으탈락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써와 가서에서 보는 것처럼 표기에서 적용돼서 자 줄어든 대로 적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 나는 동일할 때 일어나는 동일 모음 탈락, 그러니까 아 탈락. 그리고 아 탈락은 표기에서 적용된다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해. 이거는 지금 요게 이론에도 나와 있지만 이론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아요. 문법 이론으로. 2는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자 이거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현상. 이거는 근데 요거 지문을 좀 잘 봐야 돼. 얘는 이게 2번은 이겨라 같은 경우 됐을 때 이가 단모음 이가 반모음 뭐로 교체되는 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기와 어라가 합쳐져서 이기어라 했을 때 반모음으로 교체된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거 출판사에 따라서 교체라고도 하고 축약이라고도 해. 또는 그런데 여기는 교체라고 했으니까 교체로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합쳐들어서 줄어들어든다라고 해서 축약이라고 말하는 학교도 있고,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그거는 축약이 아니라 교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학교가 있어. 이거는 그 선지문하고 학교에 따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신에 나오면은 학교에서 축약이란 말을 사용하면 축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체라고 하면 교체로 들어가야 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이렇게 지문이 무조건 나올 거야. 교체 또는 첨가라는 말을, 축약이란 말 둘 중에 하나를 밝히는 게 무조건 나와. 여기는 학교에서도 이론이 지금 분분해. 이 두 개 갖고 축약이냐 아니면은 교체냐. 여기서는 교체란 말을 썼어. 자, 이와 이의 나는 어간 배우와 어도를 합쳐서 배워도에서 우가 반모음 뭘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중모음이 됐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교체가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와라는 글자를 만들었을 때 와가 단모음 오하고 아가 합쳐진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오가 반모음 오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반모음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얘가 뭐인 거야?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됐다 이렇게 말을 쓴 거라고. 근데 이거를 또 어떤 학교는 오하고 아가 합쳐서 이중모음으로 축약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교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 반모음으로 교체되었다고 해도 말이 맞고, 반모음으로 교체되어서 두 개가 합쳐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축약되었다 해도 말이 맞는 거야. 자, 반모음하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뭐가 일어나지 않아?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한 거야. 축약이라고 말 안 한 거야. 그럼 축약이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말하는 지문이 있다. 음절수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왜냐면 반모음에서 뭘로 바뀌었으니까.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음전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됐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예 교체에다가 반모음화라고 항목을 넣어서 설명한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체에서 기억나니? 교체의 종류 혹시 기억나니?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교치, 두 번째 비음화, 세 번째 유음화, 네 번째 구개음화, 다섯 번째 된소리 되기. 요렇게 교체는 5개로 외웠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 반모음화를 넣어서 6개를 말하는 교과서가 있어. 교체로. 왜 교체인지를 알겠지? 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3은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가 활용할 때 반모음 첨가가 나타나는 예인데, 자, 반모음 첨가는 오의 반모음 이가 합쳐서 뭘로 됐어? 여와 요로 되는 거고, 첨가는 확실하게 첨가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어감 모음의 종류에 따라 반모음이 달라지는데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반모음 2개월의 반모음이 첨가되고 오우인 경우에는 반모음 오우가 오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반모음 오우의 처음 표준 반구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피여나 피여는 표준 발음으로 허용은 하는데 동생 이요나 띠여 이것도 허용은 하지만 표준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어요? 요렇게 해서 요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읍과 미음에 대한 의문 형성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보면 되잖아.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은 자 3번 한번 봐볼게. 디귿에 싸워야로 돼 있어. 싸워야라고 했는데 싸워야 용언의 어감 끝에 있는 싸우다지 싸우어야가 되는 거지. 그지? 싸우어가 합쳐지면은 뭐가 된 거야? 반모음이 싸워가 된 거지. 우하고 어가 합쳐져서. 그래서 어야 앞에서 얘가 줄어든 것으로 음절의 수는 줄어들었다. 맞는 말이지. 아까 전에 음절의 수는 반모음도 음절의 수는 줄어들었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122번에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없는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났니? 리을 미음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됐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지? 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끝났네.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 일어났으니까 일단 뭐가 일어난 거야? 탈락. 1권은 뭐가 일어났니? 얘도 일단 하나가 사라졌지?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 일어났지? 그리고 고가 어떻게 됐니? 꼬가 됐네? 교체가 일어났네? 그럼 얘는 탈락하고 교체가 일어났네? 자, 내용을 보면 없는과 읽고는 모두 교체 및 탈락 땡. 그치? 맞았어? 잘했어. 자, 음운 변동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묵자로 발음하는 것은 종성에 오는 자음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받침,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말이 틀렸다. 자음의 개수를 제한하지는 않았죠. 종성의 모든 단어가 올 수가 있었지. 자, 기읍과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봤을 때에 보면 이대로 적용하면 돼. 희응 뒤에 니은이 왔을 때 니은으로 된다. 희응 뒤에 니은이 왔을 때 니은으로 된다. 그 다음에 희응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 희응 다음에 모음으로 된 거 어는 모음으로 된 거 맞죠? 얘는 그냥 어로 돼 있는 모음 한 개인 거 맞죠? 그래서 실어가 되었다. 달치 같은 경우는 희응 뒤에 이렇게 변한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125번에는 125번 틀렸니 혹시? 괜찮았어?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125번은 그대로 넘어갈게. 125번. 126번은 좀 어땠어? 요대로 긴 소리, 짧은 소리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소식이 아닌 소식으로 잘못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은 미음으로 보아, 발음 실태 경화, 장음을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장단이 비분절 음문으로서의 역할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자, 그런데 밥을 조금 먹는 게 소식이에요? 뭔가를 전해주는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용을 전해주는 게 소식이고 밥을 적게 먹는 게 뭐니? 소식이지. 그럼 요거 두 개를 순서를 잘못 말한 거지? 그지? 요거 두 개만 바꾸면 이게 예시가 될 수는 있어. 127번은 채소 대리성 쉬우니까 넘어갈게. 이대로 보면 되는데, 자, 리을을 봐봐. 리을을 보면 구지가 일어났지. 구지를 봤더니 연음이 일어난다? 얘는 여름이 아니라 뭐가 일어난 거지?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었던 뭐가 일어난 거지? 국외음화가 일어났지? 근데 연음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지? 129번. 희응 탈락의 사례로서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희응이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물이 끓느니 이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자음으로 시작되는 거랑 같이 붙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자, 박구 어 같은 경우 자음의 아, 우, 어 사이에서 반모음 W가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교체가 되고 있다 그랬었지. 그치? 교체가 되고 있었고, 교체가 되는 것은 음절의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야. 그치? 그래서 끝났네. 다음 주는 단어네. 혹시 음운의 변동이 조금 나는 여전히 좀 어려워요, 선생님. 음운의 변동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친구가 있으면 요청하면 음운의 변동 문제 조금 더 줄게. 그 대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단어잖아? 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선생님 요거 문제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문법 문제집 하나를 더 공부를 해도 되고, 문법 문제집 같은 경우는 내용을 좀 약간 노가다처럼 좀 빡세게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은 드릴북이라고 있어. 문법 드릴북 노란색의 표지가 있는데 걔가 조금 약간 짜증날 정도로 막 연습을 시켜요. 내신에 가까운. 그래서 드릴북 갖고 내신같이 그냥 기본을 계속 반복하는 단순 반복 암기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문법 드릴북 사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속도에 맞춰서 푸시면 되고, 개념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왓칭 개념 정리랑 그 다음에 변형 문제에 좀 입각한 문제를 좀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왓칭이라는 문법책이 있는데, 그 왓칭이라는 문법책은 해설이 조금 좋아. 그리고 수능용의 문제를 조금 많이 보고 싶고 좀 약간 엄매랑 같이 있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 백인의 강사들이 지은 문법 뭐 요 정도가 좀 좋고, 요즘 문법책 그런데 시중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웬만한 시중에 있는 문법책을 한 4-5권은 다 풀고 싶다. 다 풀어야겠다. 11월 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해서 서점에 가가지고 문법책이라 나온 것들 있지. 그런 거를 한 4-5권 풀어야겠다 생각해서 보일 때마다 하나씩 사가지고 푸는 것도 괜찮아. 문법 끝나면 또 문법 하나 사다가 또 풀고, 또 문법 하나 끝나면 이론서 말고 있잖아. 떠먹는 국어 문법 이런 이론서는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 문법 유형들 있지. 그런 거 사다가 한 권씩 그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지금부터 풀기 시작하면은 3학년 여름까지는 한 4권은 끝낼 수 있어. 학기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목표를 좀 잡아서 푸는 것도 문법 공부할 때 조금 더 든든한
그러니까 언제 문법 특강할 때나 문법 교재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특의 문법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문법 그 책 같은 경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푸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마무리 지을 때 기출 그 자이나 왜 검은색 문법으로만 따로 나온 게 있어요. 2학년 문법 다 모아놓은 거 1학년 문법 다 모아놓은 거 있지. 그거는 약간 마무리 지을 때 3학년 여름방학 때쯤에 하면 좀 좋아. 그동안에 문법 문제집 갖고 쫙 풀었던 거를 한 번에 다 정리하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면 2학년 겨울방학 그때쯤에 하면 좋아. 문법 자이스토리로 나왔던 문법 모음집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독서 지문 정리의 법칙은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고 논지 전개 방식을 정의나 대조나 예시 같은 거 중심 단어에 표시를 하고 또 장음 빠음표된 거는 무조건 중요한 거고 주제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제 비문학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글만 쭈루룩 따라 읽고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 해당되는 답만 찾지 말고 뭐를 하라 그랬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사고를 하면서 지문을 읽으라 그랬지. 예측하고 무엇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는가를 따져보고 핵심어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보기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기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문제를 보면은 3번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가끔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설명해 주거나 요약해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보기에서.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 그 시를 갖다가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 그러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도 보기에서 설명해 주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 그러면 사실 문제를 보고 비문학 지문을 보면은 유리해. 문제 풀기가 또는 지문을 분석하기가 훨씬 편해. 왜냐면 문제를 보니까 핵심어들이랑 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많이 물어보니 그게 어떠한 방법과 스킬로서 문제를 보고 지문을 좀 보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뭐가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는 수능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수능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되게 유리해요. 당연히 핵심어가 나왔고 보기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유리한 거지.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볼 때는 문학 같은 경우나 비문학 같은 경우에서도 문제를 먼저 슬쩍 봐가지고 이렇게 보기나 무슨 정보를 주는 문제들 있잖아. 걔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재를 갖고 연습을 할 때는 교재를 잘 읽고 그 설명을 주는 게 혹시 그 다음에 나오면 내가 읽은 게 맞구나라고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게 더 좋아.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문제는 보기가 나와서 지문을 설명해주는 보기는 한마디로 문제 유형이잖아. 그 문제 유형이 수능에 안 나오면 그러면 내가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럼 당황한다고. 그 문제 유형이 안 나오면 그 연습만 했던 친구는 그러니까 3등급 5등급 친구들이 독해 능력을 안 키우고 내가 독해랑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요령만 찾기 위해서 어떤 강사가 3학년을 위한 강사인데 그 강의만 딱 보고 야 문제 보고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이렇게 끊으면 되게 쉬워 그리고 그때의 트렌드가 또 있는데 또는 설명하기 좋기 위해 온라인 설명은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그게 편하단 말이야 연습할 때는.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 유형이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게 되면은 당황을 해. 왜냐하면 나는 거기 내가 찾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맨날 힌트를 얻어서 지문을 읽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읽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나는 1, 2학년 때는 무조건 뭐를 하냐면 지문 독해에 힘을 기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깝깝해도 내가 읽어봐야 되고 깝깝해도 핵심어 찾아야 되고 밑줄 쳐야 되고 손으로 치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메모랑 요즘은 트렌드가 또 그냥 정보 찾는 문제 유형이 많은데 그게 니네 때도 그럴지는 모르는데 최근 2년 동안 그랬어. 지난번 수특에서도 그랬고 이번 수특에서도 그랬고 자꾸 문제를 쉽게 내라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인과관계 앞뒤의 순서를 바뀌는 그런 보기 지문들 어디서 바뀐 본문에 있긴 있는데 앞뒤의 순서를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연습하는 건 내용 이해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내용 이해하는데 연습은 하지만 그거는 기억해야 돼. 요즘 트렌드는 눈으로 내용 단순하게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 문제 수준이 그냥 어디서 봤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그대로 쓴단 말이야. 앞뒤의 순서만 바꿔서.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또 직접 이렇게 확인하면서 푸는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해.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을 갖다가 미리 좀 경험하고 싶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독서가 비문학이 좀 약하다. 그럼 지금 2학년 때 약간 비문학을 강화시키는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아. 문학은 3학년 때 수특에서 연계되는 걸 좀 찾아서 하면은 문학이 내가 좀 많이 걱정이 된다라는 친구도 지금 아예 차라리 비문학하고 문법을 잘 잡아놔 버리면 2학년 때 그러면은 3학년 때 문학에 또 몰입을 해도 되잖아. 근데 내가 아니야 선생님 저는 문학을 지금 잡고 싶어요. 그럼 문학을 해도 돼. 순서는 뭐든 상관없어. 근데 지금 비문학을 만약에 잡아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올해 수특 비문학을 좀 사서 혼자 또 비문학 공부하기에도 좋아.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3년 전, 5년 전, 1년 전은 이제 잠깐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 우리가 맨날 작년 거 시험 보면은 쉬워. 근데 올해 거 시험 보면 현역은 항상 어렵단 말이지. 그럼 작년에 태어났어야 됐느냐. 이게 왜냐면 문제가 원래 그렇게 생겨본 거야. 우리가 학교 내신 시험도 작년 거를 보면은 괜찮아. 근데 올해 보려고 그러면 또 힘들어. 왜냐면 유형은 항상 그 해에 반영돼 있는 신유형의 문제가 30% 이상이 들어가. 그래서 기출은 문제 유형을 어떤 익숙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해의 문제 유형을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수특 보는 것도 좋아. 그래서 미리 내가 조금 수특 같은 경우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 그러면 내가 비문학을 굉장히 잘하게 된다. 그럼 비문학의 시간이 줄어들겠지. 그럼 거기다 문학을 투자를 해도 되고. 아 문학이 조금 걱정된다. 그럼 내 문학을 하기에는 문학은 혼자 공부하기에는 수특이 굉장히 낯선 작품이랑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많아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근데 해도 돼. 문학을 해도 되고 비문학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추천을 해주는 거는 지금 이 시기에 조금 공부하기 좋은 거는 비문학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사람마다 또 장단점은 있어.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또 조금 고민이 있을 때 나한테 또 클리닉 시간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또 맞춰서 또 코칭을 한번 해줄게. 자, 생태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에르스트 헤켈은이라고 그랬어.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 이름이 나왔으면 그 사람을 일단 주의 깊게 보라 그랬지. 자, 헤켈은 뭐라고 얘기했어? 헤켈은 생태학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여기까지 헤켈이 말하고 있는 생태학의 뭡니까? 정의죠? 생태학의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알도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또 하나 나왔네. 그럼 이게 두 사람이 나왔어.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입장에서 자 무엇을 연기? 생태학의 입장에서 뭐를 더 추가했어? 인간의 무엇을 넣었어? 윤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고한 결과 인간의 윤리의식이 개인과 사회 영역에서 생태계의 영역으로 자 확장되어 왔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태학에다가 무엇을 넣었어? 인간의 윤리 문제를 조금 더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결론 지었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해를 했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 결국 그러니까 레오폴드는 생태학과 윤리학의 통합.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네. 레오폴드는 생태학과 윤리학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가 남긴 모래군 12달은 환경운동의 고전인 거고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어떤 부분 땅의 윤리는 그의 견해가 체계적으로 집약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헤켈이었니? 레오폴드였니? 레오폴드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레오폴드의 견해가 집약이 된 것이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견해가 집약되어 있는 결과물이 뭐였다? 땅의 윤리였다. 그런데 레오폴드의 견해는 뭐하고 뭐를 합치는 거라고? 생태학과 윤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통합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치? 그러면 이 글은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오디세우스 일화로 자 책에 대한 이 글에 대한 소개네. 오디세우스는 집을 비운 동안 노예들이 부정한 행위를 의심해서 자 모두 죽여버렸고 노예들은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거지. 왜냐면 재산의 처분은 개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레오폴드는 이 이화를 통해서 노예가 윤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고, 이후 무엇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와 문화의 상황의 변화와 함께 윤리적 판단의 대상에서 인간에 대한 차별적 구분이 사라졌고, 그래서 대상은 인간을 벗어난 영역까지 확장되었으니까 그는 그래서 이렇게 윤리의식이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인간의 윤리의식의 진화. 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는 지금까지 진화된 모든 윤리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전제는 뭐야?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인간은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지. 그런데 그 공동체를 어디까지 확장했어? 자, 토양, 물, 식물, 생태까지 확장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는데 요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생태. 이게 기준이 생태였잖아. 그럼 요걸 읽으면서 이게 생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문해력이야. 내용의 앞에 있는 기준을 잡아서 글을 읽으면서 적용하는 게 내가 문해력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이 잘 알아먹는 사람들 있지. 그래서 독서를 잘하면 대화도 잘하게 돼. 상대방의 대화의 어떤 본질이나 핵심 같은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땅의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이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켜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나왔지. 공동체와 그 대신 공동체란 말이 더 나왔어.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얘가 환경운동이 가겠지. 왜냐면 인간의 윤리는 어디와 관련이 있어? 생태와도 관련이 있고 생태는 뭐야? 환경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환경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견해를 환경 윤리에 대해서 연결짓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레오폴드는 미국 개척 시대에 식물의 천의가 역사의 진로를 결정했던 사건들을 얘기함으로써 인간이 활동으로 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은 인간과 땅의 생명적 상호작용의 골가였다. 그래서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에서 역설하였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역설인 거고 이런 비문학의 글에서 역설은 강조하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강조하였다. 레오폴드는 자연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된다는 생각을 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동물권이나 식물권의 옹호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데서 일반적인 옹호론자와의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읽고 이게 뭔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 이건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언뜻 보면은 식물이나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것은 함께 할 수 있지만 윤리적 반대, 공동체를 볼 때는 해소될 수 있는데 자, 그것은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땅이라는 생명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봤다고. 자, 그러면 레오폴드의 주장은 어떤 것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영에 따라서 옳다, 그 반대는 그르다라는 문장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와 같은 생태 윤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킨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그런데 뭐가 있어? 자연주의적, 사실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동일시한다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자, 그러니까 생태학적 사실은 윤리적 가치를 생태학적 사실이 생태학의 온전함을 알려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거를 안전함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후자를 전자보다 그러니까 전자가 있고 전제 조건이 있고 이 존재 조건 속에 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후자가 우리가 사는데 인간의 안전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생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체로서는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지. 얘의 존엄성이 중요해. 왜냐면 다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인간의 복제나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극대화시키면은 걔도 자원이 된다면은 뭐 가능할 수 있다.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구성이 된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야? 레오폴트 견해에 대한 비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태학하고 윤리학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서 또 다른 발전적인 비판을 함으로써 학문은 발전하는 거야. 비판당하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또 그걸 또 비판하고 반성하고 또는 좋은 이론이다 싶으면 덧붙이고 부족한 건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인류의 지식이 진화된 거야. 그래서 보면은 난 옛날에 윤리학자들 같은 서양 윤리학사 뭐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맨날 무슨 사람은 뭐라고 했고 거기서 무슨 학파가 나왔고 그 학파를 또 비판하고 막 계속 가지를 치잖아. 그럼 결론적인 내가 옛날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었거든. 그러면 선생님 가장 지금 최신의 결론적인 마지막 종착적인 그 지식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이 발전 과정을 봐야 되냐? 그건 계속 비판의 과정으로 계속 수정돼 있는데 왜 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되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근데 그냥 얼버무리셨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질문을 조금 많이 했던 좀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 좀 약간 별로인 학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채식자로부터 동물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육식을 해도 좋은지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부정만 안 한다면 생명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도움이 되었어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 보완을 할 수 있었는데 땅의 윤리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그의 주장을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에 대해서 자연주의적 오류를 펼친다는 점에서 아직 이해를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나도 어려웠어. 그럼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알또 레오폴드의 견해를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연물을 윤리의 판단의 대상을 보는 입장과 자원으로 사용하는 입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견해는 완전히 자원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다음 질문. 호락 논쟁, 성리학. 얘들아, 성리학은 우리가 비문학에서 인문지문이 있고 사회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지문이 있잖아. 그리고 예술지문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독서지문. 이 중에서 모의고사에서는 독서는 요즘 계속 나오는 추세야. 그래서 비문학 문제 풀다가 독서지문 나오면 요점 정리해서 갖고 있으라 그랬어.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한 3개 정도가 나와서 총 이렇게 4개가 나오는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인문지문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단골적인 소재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리학 지문이 나오면 약간 배경지 자주 나오고 조금 많이 틀려하고 어려워하니까 성리학 지문이 나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여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써주는 거는 그냥 너무 짧은 정리거든. 개념 정리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조금 더 요점 정리로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더 촘촘하게 노트나 어떤 아이패드나 아니면 그냥 연습장 일반 노트에다가 좀 정리를 해봄으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 좀 약간 배경지시로 넣는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과제로 얘 같은 경우 가하고 나가 이게 요즘 나오는 이게 추세인데 얘의 어떤 내용을 조금 요점 정리를 함으로써 내 머릿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 자, 호락 논쟁은 성리학계에 나오는 대규모의 논쟁인데 자, 이거는 노론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주도되었고 이런 것들을 좀 다 알면 좋겠는데 얘는 지금 어쨌든 호서 지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호론이라고 얘기를 했고 한양을 기반으로 한 학파를 한양 그래서 낙론이라고 해서 호락 논쟁이 있었는데 18세기 배경이야 얘는. 학문과 국제정세가 바꿔가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낙론학자들은 이런 변화되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호론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래서 권상하에 자 그래서 호락 논쟁은
송시열의 항명을 이는 권상하의 두 제자 누구하고 누구? 한원진하고 이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호랑 논쟁을 주도한 학자들에 대한 소개가 나왔어. 첫 번째는 호랑 논쟁을 주도한 학자들. 자, 그럼 그러한 호랑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 있는가? 인성과 물성이 동일한지의 여부, 즉 인물성 동의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입장인지 어쨌든 호랑 논쟁이니까 인물성, 인성과 물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를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호론에서는 인성과 물성이 같지 않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은 인간은 오상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동물과 식물은 오상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를 했어. 반대로 낙론에서는 인간이나 동물이 모두 무엇을 갖고 있다? 인이예지의 오상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했어. 그러니까 인물성 동의, 핵심은 뭐야? 인물성 동의인 거지. 그래서 인물성 동의에 대한 나는 너무 단순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시라고. 호론과 낙론의 주장. 자, 그러면 이런 이론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동물에게 윤리적特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동일한 수준에서 오상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 내용이 바뀌었죠. 성에 대한 본성에 대한 성리학의 원론적인 정의에 입각하면 동론, 즉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하기는 또 어려워. 원래 성리학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지. 성리학은 뭐라고 그랬어? 성을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던 근거에 대한 이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는 우주의 모든 존재에도 다 있는 거니까 이 모든 것에 다 펼쳐져 있는 게 이야. 그래서 이가 기인 몸체를 만나서 들어온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는 이 온 세상에 다 있으니까 사람 몸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렇게 입장에서 본다면 따라서 이 절대적인 존재에 이해되는 성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일치한다 라고 해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관념적 논쟁으로 심화되었다. 책 읽기로써. 그래서 세 번째는 뭐야? 관념적 논쟁으로 심화된 인물성 동의겠지. 자, 그래서 인성과 물성을 같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조선 후기 호랑과 낙론 유학자 경란 논자를 비형됐는데, 자, 주요 원인으로는 자, 무엇의 등장? 타자의 등장. 외부적으로는 자, 아까 전에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었지. 외부의 시대의 변화에 문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호랑 논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이 글은 또 다른 글이야. 근데 주제가 같아서 같이 묶어놓은 거야. 그러면 얘 조금 더 자세히 나왔네. 외부적으로는 오랑캐 불과했던 자 무엇이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내부적에서는 남성이 아닌 존재들이 자 양반 또는 남성이 아닌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상에서 바뀌고 있었다라는 거, 양반 위주에서 상인 계층이 급부상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야? 조선 후기의 사회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아시아 문명경 전반의 화의 질서라든지 중국의 질서, 신분 질서를 흔들기 위한 이것도 같은 말이잖아. 거기에서 뭐야? 사람들은 이론을 주장한 이들은 타자를 자신들과 다른 존재, 동론을 주장한 이들은 타자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를 본다.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가 이거였네. 핵심 논쟁의 차이가 이거였어. 타자에 의한 인식이, 타자에 대한 것을 잘못 다시 두 개가 다른 식으로 보았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도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서 기준의 보편화 과정을 만들고 있었던 거고, 즉 서양의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던 거지. 이러한 인식을 받으면서 서양의 타자로부터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월적인 대상과 같아지기 위해서도 노력도 하기도 했어. 자, 조선 후기 인성과 물성의 각고 다름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타자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나타났고, 우리는 서양의 근대적 주체를 탈바꿈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물성이나 타성을 고유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체와 같은지 다른지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인성과 타성을 대비되는 주체를 중시하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때 결국 물성이나 타성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주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차별이 되는 거지. 물성과 인성이 같다고 인정하거나 타자가 주체를 닮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물성이나 타자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타자의 가치, 이 사람의 주장이야. 존중하는 의식으로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의식 전환의 필요성이 필요함으로써 그 사람 뭐라고 했어? 당시 학계 주류학자들이 주도하였다. 맞았죠? 그 다음에 호로가 나누의 명칭은 그 학자들의 지역적 기반과 관련이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 나눠졌다라고 이름 만들었잖아. 인물성 동론은 명확하진 않고 서로 팽팽하게 나섰다 그랬지. 자, 새로운 타자의 등장은 호락 논쟁을 촉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근대화를 주도한 서양을 우월적 대상으로 보고 있었고, 차별의 문제는 해소된다라고 하지는 않았죠. 자, 나의 관점에서 타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가의 내용을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뭐라 그랬어? 호론의 견해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호론은 타자하고 다르게 되어 있었잖아. 다른 나라 청나라가 올라간 데에 대해서 차별적 의식이 있었다. 1번이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사진과 과학. 일단 답부터 먼저 말하면 3번하고 2번이 되겠어. 맞았니? 지문은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 여기 기본으로 우리가 기본 어떤 연습하고 있는 거라서. 자, 얘는 뭐에 대한 얘기야? 그래픽 기반으로 그래픽 기계로 기록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자, 누구? 쥐를 말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뭐를 했느냐를 보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뭐를 그랬어? 모든 언어 묘사 대상의 움직임을 기록했는데 그 움직임을 했던 것이 처음에 그래픽 기계는 그래픽 기계라 그랬어. 그래픽 기계는 맥박 측정기였는데 그 맥박 측정기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심장에 대한 연속적인 선으로 했는데 근데 그거는 뭐를 했댔어?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는 감각이나 언어를 배제한 채 이미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프로사를 하려고 그랬었고 그래서 그거를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눈으로 대상의 움직이라는 현상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 주일말의 그래픽 방법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 주일말의 그래픽 방법은 뭐가 있었어? 모든 여러 신체 부위의 다양한 움직임을 동시에 보여주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었지. 그리고 형태와 위치를 유사하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하고 여기가 두 개가 나눠지는데 앞에는 마레가 개발한 그래픽 방법이지. 그리고 여기는 뭐야? 한계가 되겠지. 그 한계인 거야. 됐어? 우리 약간 5분만 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에는 그래픽 대신에 무엇을 활용했어? 사진수를 활용했어.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쓰였네. 그래서 사진수를 활용해서 무엇을 했어? 연속 사진으로 놓아서 카메라를 여러 대를 연결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크로노포 그래피 한 대의 카메라를 여러 가장의 특징으로 하고 있는 얘의 특징을 그냥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것 뿐이지. 과학지문은 이런 식으로 특징을 설명하고 영향은 의의에 대해서 끝났잖아. 그치? 영향과 의의. 그래서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살레트리프 병원에서 제작된 사진의 특징 그리고 그 한계가 나왔지.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왔어? 얘는 더 쉬워. 살레트리프 병원에 뭐가 나왔던 것에 대한 얘기였어. 사진을 활용하게 된 배경이 나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얘는 뭐를 중요시했어? 경험을 중시했었고 직접 관찰하는 것을 선호했었고 직접 관찰하고 있었고 그래서 새롭게 발견하기도 했었지. 그래서 경험을 중시했던 샤르코의 관찰과
기록을 통한 관찰인 거지. 그런데 그 관찰은 무엇이 있었어? 그러나 이렇게 사진은 부착을 했었는데 자신이 기대한 바를 충족할 수 없었어. 왜? 정신병이 일관된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걔는 뭐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포즈를 취하게 한다거나 혼합해서 연속된 사진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만들려고 나중에 이렇게 가버렸다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사진의 한계. 근데 이 글만 보면 또 이것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결과론적인 방법에서 이런 잘못된 결과 실험을 왜 찾아보느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마지막 결과만 보면 그 결과에서 또 나오는 파생되는 또 의문점이 그 전에 고민해서 나왔던 의문점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을 다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가에서는 한계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에서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연속적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확인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2주 차는 꼭 풀어야 되는데 꼭 2주 차에서 문학을 빼놓거나 화작을 빼놓거나 문법을 빼놓거나 비문학을 빼먹는 친구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